자, 문법부터 봅니다. 자, 보기 1은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받침 끄, 크, 스, 스, 즈, 츠, 트, 프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그듭으로 발음한다. 자, 어말이란 말은 그 말의 뒷부분이죠. 그치? 말씀어, 그리고 말 뒷부분, 어말, 그리고 자음 앞에서 각각 그듭으로. 자, 교체입니다. 13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를 발음한다. 그냥 해석만 할 줄은 알면 되죠. 그치? 뒤로 넘겨서 발음하란 얘기. 받침 그, 자, 가로 열고 요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요렇게 발음하란 얘기야. 요런 애들은 이렇게 발음하란 얘기. 자, 그드부는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미음은 발음. 자, 교체죠? 교체 중에 어떤 거? 이렇게 바뀌니까 비음아. 자, 니은은 리을 앞에서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유마. 역시 마찬가지. 기역, 디귿, 비읍 이것으로 발음되는 뒤에 연결된 얘네들은 된 소리를 발음한다. 교체 된 소리. 자, 보기 2 되어 있어요. 들력이 들력도 들력만 되어 있고, 그럼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 들력키로 돼야 되겠지. 그치? 뒤에 모음이니까 그냥 넘깁니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들력 하면서 된 소리. 들력도. 얘는 들력, 미안합니다. 여기 다 이렇게 되겠네. 들력키, 들력도. 그 다음에 들력만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기억에서 안 보이나 이렇게. 들력의 키읔은 제13항이 적용되어 기억으로 발음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발음을 제대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용만 시키면 되겠다. 그치? 13항을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우겨 발음해라. 틀렸죠? 그치? 제 음가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크로 발음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기억으로 발음해냈네. 답 1번. 겁나 쉽구만.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보고. 12번. 기역 리을을 활용하여 만든 견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차갑다, 단풍잎이 빨갛다, 단풍잎이 흔들린다.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기역과 리을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바람이 분다, 단풍잎이 흔들린다. 자, 여기 인과관계가 있네. 그치? 자, 종속 접속은 언제?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을 때 종속 접속. 두 번째,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니은이 기억에 안기면서 니은의 주어가 생략됐다. 그러면 바람이 차갑다 하고 바람이 분다 하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이 앞쪽으로 오면서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차가운. 그럼 얘는 뭐예요? 관형절이지. 그치?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 자, 3번. 바람이 차갑고 단풍이 빨갛다. 이건 뭐 대등접속이 되는 거죠. 그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과학하고 뭐 생물학 하는 사람은, 이게 바람이 차가워지면 그 단풍잎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문과니까.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리을이 관형절로 바뀐 기억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자, 얘가 만약에 관형절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체언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체언이 없네?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니까 얘는 부사줄로 봐야 되겠죠. 그쵸? 13번.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동문은 주어가 당하는 문장, 사동문은 주어가 시키는 문장. 언니가 동생을 안았다. 동생이 언니에게 안겼다.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을 안겼다. 나는 그림 보았다. 그림이 나에게 보였다. 형이 나에게 그림을 보게 했다. 자, 기역과 A를 보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것.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것. 맞죠? 언니에게 안겼다. 부사어로 바꿨습니다. 2번. 니은과 씨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되는 것. 자, 능동문의 목적어는 그림을, 근데 여기는 주어가 됐네. 2번이 틀렸다. 그쵸? 그래서 문법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주어져 있는 자료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법은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은데 수능 문법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들을 따라가려면 용어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4에서 15번 형태소 및 단어에 관한 교과서 내용과 학습활동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뭐 지문 나와 있으면 지문 정리해줘야죠.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요.
형태소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명사처럼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조사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면 사용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조사, 어미, 접사처럼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단락 정리하면은 형태소에 대한 개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종류, 분류를 해놨어요. 그치? 단락 구조는 뭐 정의, 뭐 개념이 정의니까 이거랑 분류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A 부분 묶여있네요.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면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 형식. 그런데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자립성은 없지만 명사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좀 봐. 의존명사도 꾸미는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뭐야? 관용어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의존명사 앞에는 관용어. 꾸미는 말과 늘 띄었으며 조사가 붙어 문장 속에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먼저 풀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너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꽃을 받고 어쩔 바를 몰랐다.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교실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그럼 얘는 뭐야? 앞에 인칭대명사 너가 붙어있네요. 그럼 조사란 얘기고. 어떤 조사입니까? 뭐 비교부사격 조사가 되죠? 비교부사격 조사.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꽃을 받고 어쩔 바를 몰랐다. 얘는 목적어. 이도 을을 붙으니까 목적어. 물론 얘는 지금 의존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구조가 나와 있고,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뭐뭐 하는 것이 무엇이니? 자, 얘 의존명사인데 여기는 주어로 지금 쓰이고 있고, 교실 안에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이렇게 수식구조가 생기네요. 얘 의존명사고요. 그렇죠? 근데 문장 성분은 뭐 하고 있어요? 뒤에 조용하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네.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꾸미는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기억, 아니요? 이게 조사인데? 안 돼. 기억과 리을은 자립할 수 있을 수 없으므로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요? 여기 조사, 단어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자, 니은과 리을은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근데 요게, 요 순서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주어거든?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해놨나? 아니면 헷갈리게 하려고? 자, 니은과 미음은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돼.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디귿과 미음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얘는 붙는 말이 아니죠? 반은 의존명사.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요 밑에 학습활동. 자, 자료는 용비어천가 일부입니다. 아래 옛말 사전을 활용하여 자료의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닐밀세, 샘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아니 그칠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옛말 사전 쭈루루루 있는데 이거 다 볼 필요가 없다. 사전 나올 때는 사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문제를 통해서 또 봐야 되거든. 자, 그럼 15번. 가를 바탕으로 나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간은 실질 형태에서 나무가 형식 형태에서 안 앞에서 남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그러면 뭐 이때 보는 거죠, 이때. 이때 보니까 나무 어쩌고저쩌고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무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볼까? 남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런 형태가 돼 있단 말이야. 원래 형태는 뭐란 얘기예요? 요건데, 그러면 뒤에 어떤 게 왔단 얘기입니까? 얘가 왔단 얘기네요. 얘가 치고 들어가서 남간. 뭐 1번 설명, 예, 맞네. 두 번째, 바람에가 가말에는 각각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자, 그리고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는 중세국어를 보고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모르니까 현대국어 보면 돼요. 바람에, 바람에.
가말에, 가뭄에. 그쵸? 그래서 명사와 조사.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 보면 각각 두 개 형태소 맞고요. 그 다음에 밀세는 의존 형태소 미와 의존 형태소 리을세를 의존 말이겠고, 여기에 미를 찾아보니까 미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세 여기 있네요. 어미네. 의존 형태에서는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미, 어간 혼자 쓸 수 없지, 그치? 맞네. 둘 다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물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면서 동시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기도 하겠군. 명사를 저는 물. 맞네. 저 단어 보면 바로 물이 되잖아. 5번 그칠세는 형치 형태에서 그세, 형치 형태에서 리을세와 결합한 단어고 확인. 동사. 얘는 뭐예요? 어간이죠? 어간은 형치 형태소가 아니네. 여기 틀렸네. 얘 실질 형태소인데. 답은 5번. 질문 없으세요? 자, 16에서 19번이고요. 비문학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세민이는 다 했다고? 책 한 바퀴? 벌써 끝났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지금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 안 나가고 문제만 풀면 됩니다. 문제만 풀면 문제만 풀면 되고요. 그것도 알려줄게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5질문씩 문제 풀면은 문제가 3개씩 있으니까 3, 5, 15, 15문제가 되겠네. 근데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노트 정리한 거 보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네. 자, 16에서 19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론한 내용, 그 다음에 박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풋설 박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 어떻게 읽어라? 내용에 치중을 해라. 자, 봅시다잉.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에 단절된 점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예, 과학적 시간은 과거. 반면 끊어져야죠.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체험적 시간관은 현재. 자, 그러면 여기는 내용은 간단하네요. 그냥 대조. 뭐에 대한 대조입니까?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 미리 들었던 음은 과연 과거냐 현재냐? 과학적 시간관은 과거. 현재적 시간관은 체험적 시간관은 현재. 자,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훗설에 따르면 사람 나온데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는데 이를 현재와 작용이라고 한다. 현재와 작용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네요. 그쵸? 개념 또는 설명.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생생하게 지각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한다. 원인상은 뭐다? 근원적 인상. 그런데 접속사 나왔죠? 잠깐 쉬어가면서 정리. 현재 작용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이래요. 그럴 때에 이 원인상은 지각하는 순간에 인식된 근원적 인상. 자, 그런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파지. 자, 파지에 대한 개념도 앞에 있네요. 그치? 즉, 이 원인상, 근원적 원인상을 붙들고 있어요. 얘가 바로 뭐다? 파지다. 또한 접속사 나오면 끊고 잠깐 정리.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파지죠? 또한 제2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예지. 역시 뒤에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예지가 뭔가 개념이 나와 있었어요. 얘는 바로 예측이네요. 아직 안 들었는데 들은 것처럼 예측합니다. 예지는 충족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 자, 현재 지평 어떻게? 과거가 현재로 당겨지거나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제1음이 들렸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은 중심 내용은
풋설의 뭡니까? 현재와 작용. 현재와 작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가 졌어요? 파지. 이건 과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현재와 작용된다는 얘기죠? 물론 파지, 원인상, 예지 이렇게. 다음 단락. 현재 지평 형성에는 현저나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또 새로운 말 또 튀어나왔습니다.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차이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번 대조가 되는 거고요.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그러니까 현전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현전화에는 우선 회상이 있다. 여기 회상. 위에는 현재화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지와 예지가 있고, 그치? 현전화는 뭐가 있습니까? 회상. 파지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사라진 것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회상.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라는데 이를 기대.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화와 융합되어 현재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 자, 지금 이 단락이 중요하죠. 왜 그래? 앞에는 현재화 작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현전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되고 뭐가 비슷한가를 알아야 되고. 비슷한가는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것은 뭐가 있어요? 회상하고 기대가 있었지. 그치? 다른 것은 뭡니까? 현재화는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건데 현전화는 원인상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생생함이 사라진다는 점. 자,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 파제와 예지, 회상과 기대의 정도가 달라져 현재 지평도 변한다. 예컨대 예시,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화는 현재의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다. 제1, 2음을 들으며 제3의 높낮이를 예측할 때 그 세 음들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제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 그 세 음들에 대한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여긴 내용 뭐 두 개밖에 없네요. 현재의 지평 변하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적 인상이 변하는 것 하나 있었고요. 그쵸? 각각의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체험전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삑 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한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질문 내용 이해 안 된 친구. 자, 밑그림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훗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 단락인가요? 첫 번째 단락인가요? 두 번째 단락. 예. 현재의 지평, 그리고 훗설. 그 다음에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나타난다. 요 말이 어디 있었죠? 요거 찾아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점과 같은 순간. 자, 요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그렇죠?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과 같은 순간. 이렇게 내놨고, 그 다음에 현전화는 현재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런가요? 현전화는 현재 지평을 형성한다. 현전화. 자, 현재 지평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내용이? 어디 있나요? 현재 지평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전화가 아니라
현재화 작용이죠. 바로 두 번째 달러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지, 파지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 지표 형성된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현재화 작용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달랑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16번의 답은 4번. 17번 추론 내용.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까지 직전까지 의식이다. 맞습니까?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의식.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장의 지각. 그렇다면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의식? 연결할 수가 있나? 잘 모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봅시다. 현재의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게 신축성을 가진다. 뭔 소리래? 파지는 잊힌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 현재 지평을 새롭게 한다.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는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 기대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이게 되나요? 감각적 연속성이라는 포인트를 가져가면 여기 현존하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생산감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쵸? 기대는 현존화에 있는 내용이죠, 그쵸? 예지는 현재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화는 감각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생하다 얘기를 했고, 현존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어 생생함이 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5번으로 가야 되겠네. 연결되는 부분은 5번. 질문. 18번.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라를 듣는 청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의 함축 실현 이론에 따르면 청자들은 음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음 음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한다. 자, 이거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세 음을 연속해서 들을 때 앞의 음정인 미와 솔, 파와 라 사이처럼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상행이면 뒤 음정도 상행,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준 건 뭡니까? 미와 솔 또는 파와 라 이게 나오면 앞이 상행이면 뒤도 상행, 앞이 하행이면 뒤도 하행 이런 얘기죠. 반면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앞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봅시다. 1번. 가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미, 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난 음악을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 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 함께 지각할 수가 있죠. 이게 현재와 작용이라는 얘기였고 지문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M이네요. 가의 이건 아직도 가군요. 미안. 가의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자, 미와 솔인데 방향은 상행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뒤로 위로 올라갔죠? 시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행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2번 통일적 인상이 유지된다. 맞는 이야기. 세 번째, 나의 제2음을 듣는 순간 나의 제2는 네.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자, 8에 한번 설명 봅시다. 8에는 어떻게? 앞 음정과 반대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을 예측해야 되겠지, 그치? 앞 음정과 반대 방향으로, 즉 여기가 상행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행이 나와야 되는데 상행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제 이름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4번 다의 제3음을 듣는 순간 파라솔 있네요.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되는 경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지금 우리 3번 보기하고 마찬가지로 파하고 라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이 상행이면 뒤도 상행으로 예측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꺾어졌어. 그러면
통일적 인상이 변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8에도 라의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담겨진 음에 대한 인상이 제3음을 들을 때 느낀 인상과 여기는 같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쵸? 8에는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박스에서 파와 높은 레 사이처럼 완전의 이상의 넓은 음정이라면 앞 음정과 반대 방향으로 뒤 음정이 나올 것을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상행이니까 다행히 하행으로 나올 것을 예측할 거예요. 예측한 대로 나왔으니까 인상과 같다고 느낄 것이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해되죠? 안 되나? 자, 19번. 훗설이 보기에 브렌타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름이 브렌타노네. 파리에 가면 브렌타노 백화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 예. 자,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형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얘는 뭐야? 이거죠? 상상. 이는 지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 그런데 훗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훗설은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 갔나?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생생하게 지각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벌써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직전에 본 장면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상상이 생생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1번. 훗설이 브렌타를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면 되겠네. 야, 그거 상상 아니야. 그거 지각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1번이 되겠네.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 때는 변형이 없이 기억하게 되면 아니요, 변형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각한 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지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 없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간은 단절돼 필요 없죠. 답은 1번. 그건 상상이 아니라 지각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질문. 응? 16번이요? 아,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 미안, 나 맞는 거 찾아버렸나? 잠깐만요. 다시 갈까요,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해봅시다. 훗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내가 뭘 잘못 봤나? 현재와는 현존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것도 우리 아까 찾았죠? 지문에서? 다시. 내 잘못 봤나? 잠깐만요. 현존하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에, 2번이네. 이 소리. 단어를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은 사선으로 봐서 그래 그냥 이해해줘. 나이가 드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예. 그 다음에요. 20에서 23번 좋은 지적 감사. 자, 내용의 전개 방식, 그리고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그림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이해한 거. A 부분 보고 바로 풀면 되겠네. 봅시다.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에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 내부 구조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내부 구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세기 전반의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심원 모델과 선형 모델이 제시되었다. 뭐 첫 번째 내용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먼저 동심원 모델은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모형한 것으로 시카고 대상 내부 구조.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면 커진다고 보았다. 그러면 그 22번에 동그란 거는 시카고네, 시카고. 그래서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죠. 겁나 크거든. 뭐 그렇다고. 자, 즉 도심의 인접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점차 이곳이 과밀화되고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심 인접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한편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 거주자들이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심원의 형태를 띤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심원 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인 지형, 철도, 공업지대의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른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용 어렵지 않죠? 그냥 동심원 모델은 시카고만 갖고 연구를 했대요. 자, 이에 지대는 땅값.
지대와 교통로에 따라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처럼 형성된다고 본 선형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그 22번 그림에 이게 부채꼴이군요. 선형 모델. 이 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고급 주거지구가 여기 인접하여 중급 주거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 간선 교통로 때문에 고급 주거가 생기고 그 주변에 중급 주거지구. 또한 철도나 수로와 같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서는 경공업지구가, 그러니까 대규모 교통시설에는 경공업지구, 그 주변은 지대가 싼 저급 주거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 요 내용도 간단합니다. 선형 모델이 되겠고, 여기는 간선 교통로에 따라서 지대가 상승하는 고급 주거지구, 그리고 중급 주거지구, 그리고 대규모 교통시설인 경공업지구와 그 주변에 형성된 싼 저급 주거지구, 이렇게 구분.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내부가 더 복잡해지면서 이전의 두 모델로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심 모델. 도시가 커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지구가 분화하게 된다. 다핵심 모델에서는 이러한 기능지구가 다음에 4가지 양상으로 분화한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22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22번 문제는 지금 원심형, 동심원형이었나요? 이거랑 그 다음에 부채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도시 내부 구조는 기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건 당연하죠? 두 번째, 인구 유입과 환경 요인 등으로 니은이 형성되었다. 니은은 뭡니까? 교통로가 될 것 같아요. 외곽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렇고. 세 번째,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 디귿이 형성. 네, 여기 바로 나와 있었지, 그치? 대규모 교통시설에는 경공업지구. 그 다음에 간선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리을이 형성되었겠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대가 싼 저급 주거지구는 리을의 인접지역이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여기는 저급 주거지구가 아니라 중급이라고, 어딨냐, 여기 있네. 고급 지역 주거지구 생기고, 여기 인접해서 중급 주거지구. 5번이 틀렸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가 지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빨리 제낄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이건 확실하게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읽기를 잠깐 중단하고 바로 풀 수가 있고. 그다음 A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 핵심 모델. 자, 4가지 양상으로 분화. 첫째,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에 따라 분화한다. 예를 들어 예시,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도매업지구가 입지하고 교통 편리에는 도매업지구. 수륙교통관계가 좋은 곳에 공업지구. 수륙교통은 공업지구. 이런 거 번호 매기려면은 똑같은 번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둘째, 어떤 활동은 유리한 입지 지점의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지점이 입지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창고업은 도심 주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은 지대가 비싸서 입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매업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땅값 때문에 외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셋째, 동종의 활동, 같은 활동은 집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집적이란 말은 무슨 뜻? 같은 것끼리 뭉친다는 얘기지, 그치? 예.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화의 분화. 그래서 금융기관, 도매업, 소매업 등은 각기 일정한 장소에 집단하여 상권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죠? 왜 그럴까? 도매업하고 소매업은 현금이 필요해요. 그럼 은행 가서 빨리빨리 돈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은행 주변에 백화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자, 넷째, 상이한 활동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위치한다. 그래서 주택지구는 공업지구와 소매업지구는 공업지구와 서로 분리된다. 자, 그 A 부분입니다. A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 2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땡땡시 공업지구인 가는 수륙교통관계가 좋고 창고업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땡땡시의 나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땡땡시의 다는 도심 주변의 주택지구이다. 자, 그럼 1번. 가와 다는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수륙고통 관계니까 여기는 뭐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수륙은 아까 공업지구, 그쵸? 공업지구가 있는데 분리 형성된 곳이겠군. 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가의 수륙교통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공업지구 형성 바로 확인했고, 가는 창고업이 입지한 곳으로 보아 도심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 자, 창고업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도매업이나 창고업은 도심 주변에 입지하는 건 유리하지만 지대가 비싸서 입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예, 맞는 이야기 되겠죠? 자, 나는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보아 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겠고, 그렇고 다는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 입지하는 곳이 좋겠군. 자, 도매업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향 활동을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위치한다. 주택지구는 공업지구와 소매업지구는 공업지구가 서로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런데 다는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매업이 입지하는 게 좋겠군? 맞아요? 여기 있네. 도매업이나 하지만 그런데 어때? 유리하지만 예, 입지하기가 어렵다로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렸죠. 하면 좋은데 비싸, 땅값이. 그래서 입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은 들어가면 되겠네. 마지막 단락.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도시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도시의 각종 기능 지역들이 배치된 질서와 논리를 규명하여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번 윗글의 전개 방식.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점 아니고 유사 개념 아니고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요거 같기도 하고 다양한 가설 아니고 한 이론의 관점에서 아니죠? 그럼 이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도시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거를 동심원 모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살 뭐 그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다 핵심 모델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시의 기능 지역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 다핵심 모델은 도시 내부가 복잡해지면서 등장. 동심원 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 구조, 틀렸네. 여러 도시 내부 구조가 아니라 시카고만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여기 있죠?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적인 어쩌고저쩌고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2번 했고 23번도 했고요. 질문 없니? 자, 24에서 27번 문제입니다. 내용 묻는 문제. 27번 문제는 뭐 박스, 기억 포인트 박스 문제,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 추론 되어 있고요. 이거 미토콘드리아. 나 생물 배울 때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네요. 자, 생물 문제군요. 질문 좀 천천히 좀 들어갈게요. 자동차는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에너지는 사람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생장하거나 운동하는 등 이용된다. 이러한 에너지를 얻게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자, 호흡에 대한 개념이다. 그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이루어진다. 외호흡, 내호흡. 외호흡은 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말한다. 자, 외호흡이 뭐라고요? 폐,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이건 맞는 말인가? 이거 외해가 아니라 비해로 가야죠?
그쵸? 이에 비해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세포에 들어온 산소가 영양소와 결합하여 영양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 단락은 지금 호흡 분류했어요.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내호흡, 외호흡은 뭐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자, 그렇다면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과정은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호흡을 둘로 나눴어요.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외호흡은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 내호흡은 영양소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는 그 단계를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 부분 묶여 있는 부분 있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모세혈관을 타고 조직세포로 운반. 이때 포도당 한 분자는 세포의 세포질 내에서 2개의 피부루산으로 분해되면서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분해된대. 2개의 ATP와 2개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나드흐라는 물질도 만들어낸다. 요렇게 만들어낸대요. 다음으로 이때 생성된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는 TCA 회로로 투입된다. 자, 과정을 보니까 포도당이 어떻게 됩니까? 2개의 피부루산으로 분해되면서 2개의 ATP, 2개의 요게 나왔는데 이때 분해된 피부루산이 다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있는 TCA 회로에 투입. 자, 피부루산 한 분자가 TCA 회로에 투입되면 이산화탄소가 세 분자가 생성되고,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4개의 나와 1개의 폐, 1개의 ATP가 함께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것도 많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포도당 들어갑니다. 2개의 피부루산 분해되고 2개의 ATP, 2개의 나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분해된 피부루산이 TCA를 투입돼서 이산화탄소 3개 형성되면서 4개 나와 1개의 폐와 1개의 ATP. 자,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피부루산이 2분자 만들어지므로 요 내용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줬네. TCA 회로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의 이산화탄소와 8개의 나, 2개의 폐,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다시 정리해 준 거죠. 앞에 있는 내용 정리.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ATP. 자, ATP가 몇 개? 2개 만들어졌어요. 포도당 하나당 2개. 그렇지만 이때까지 만들어진 ATP만을 사용하면 에너지 양이 너무 적다. 다음 단락. 자,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에서 이를 보완해준다. 이전 단계들에서 만들어진 나드와 패드는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드와 패드는 전자 전달계를 건너와 각각 3개, 2개씩의 ATP를 만든다. 이때 자, 나드가 3개, 패드가 2개. 어디에서? 전자 전달계로 와서요. 이때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 포도당 한 분자에 대해 ATP는 포도당이 피부루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2개, TCA를 통해 2개, 전자 전달계를 통해 34개가 만들어져 총 38개를 얻을 수 있다. 뭐를? ATP를.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가 전체 과정을 거치면 38개 ATP를 얻는데요. 발효나 부패와 같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기호흡은 포도당 한 분자를 이용해 2개의 ATP를 만든다. 자, 여기 내용이 달라졌죠? 위에까지는 내호흡, 그치? 호흡을 내호흡과 외호흡으로 구분하고 내호흡에 대한 과정을 쭉 보여줬고, 여기는
무기호흡이래요. 그러니까 무기호흡을 만들면 2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짜증나죠? 여러분들. 예,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 몸속에 다 있는 건데, 그지? 자, 그러면 먼저 A 부분부터 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방금 A 부분 봤으니까. 자, 윗글을 통해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장, 모세혈관,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기질, 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포도당의 흡수가 이루어지겠군. 자, 소장에서 뭐라고? 먼저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맞고, B를 통해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로 운반되겠군. 모세혈관을 타고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렇고, 세포질 C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원을 생성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개의 피부루산과 2개의 ATP, 2개의 나드로 나온다고 했고, D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부루산 한 분자는 패드 2개, ATP 2개를 생성하겠군. 자,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 투입돼서 한 분자가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3분자 생성되고 4개의 나드와 1개의 패드, 1개 ATP, 그쵸? 이산화탄소 셋, 나드 넷, 패드 하나, ATP 하나.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틀렸네. 패드 하나 나오고 ATP도 하나 나와야 되네. 그쵸?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27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에 엮여있는 거니까 27번도 같이 갈게요. 자, 기억의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 자, 원자 또는 분자 사이에서 다른 쪽의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전자 수용체라 한다. 자, 전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의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한다. 이때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호흡의 과정에서 포도당은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최종적으로 전자는 위치 에너지를 잃고 그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 전달계를 건너가서 ATP를 만드는데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산소가 왜 필요하냐? 주어져 있는 박스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또는 전자를 얻는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번 전자가 위치 에너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 되죠. 위치 에너지를 얻으면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는데 방출이 안 될 거 아니야. 얘 아니고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얻어 환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원 아니면 산화예요.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방출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소, 수소 원자가 전자를 에너지를 방출.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자,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서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것도 틀렸네. 다 그냥 2번이네.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이라고 했으니까, 예, 미안합니다. 괜히 헷갈리게 해서. 그쵸?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쵸? 전자 전달계를 통해 34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 자, 2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얘는 모두 8개다. 이것도 계산해야 되네. 이따가 합시다.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교환 맞고, 내호흡 과정에서 기체교환과 영양소 산화가 일어난다. 그렇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가 만들어진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A 부분에서 확인했던 내용이다. 그치? 어디더라? 피부루산 한 분자가 이산화탄소 3분자 생성된 얘기했죠?
그런데 위에 보면은 포도당 한 분자가 2개의 피부론산으로 분해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6개 나온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얘는 맞는 이야기. 자,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만에 여기 맞죠? 그럼 1번이 틀렸겠네? 그럼 얘 계산해 볼까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나드는 모두 8개인지 아닌지 어디 봅시다. 그럼 아까 했던 거 또 해야 돼. 포도당 한 분자가 피브루산 2개, 2개 ATP 여기 2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피브루산이 TCA 들어가서 얘 한 분자가 이산화탄소 3개 형성, 4개 나드, 1개 나드, 1개 ATP, 1개니까 이제 2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얘는 피브루산이 하나인데 포도당 한 분자가 2개가 된다고, 2개로 분해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TCA 회로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 이산화탄소와 8개, 2개가 만들어진다 볼 수 있다. 이게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전체? 쭉 보면 8개 맞는 거 아니에요? 8개 맞다고? 다시 어디요? 아, 나 그 보면서 줄 쳐놨는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짠 줄 쳐놓은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이게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여.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잉. 자, 포도당 한 분자, 포도당 몇 개 나오는지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찾아볼게요. 포도당 한 분자 세포 2개의 피브루산 되고 2개 ATP, 그러니까 2개 하나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형성된 피브루산은 미토콘드리아 긴질 여기 투입되고 피브루산 하나가 여기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3개, 4개 요거, 1개 이거, 1개 이게 함께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면은 이게 2개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2개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부터 피브루산 2분자 만들어지므로 TCA 회로 포도당 한 분자부터 6개 이산탄소, 8개, 2개의 팀 만들어지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4개, 토탈 4개가 나왔고, 그렇지만 이때까지 만들어진 것은 너무 양이 적다 해서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에서 이를 보완해준다. 자, 이전 단계 만들어진 얘와 얘는 직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들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에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각각 3개와 그쵸? 2개씩의 ATP를 만든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안합니다. 어쩐지 쏘리. 나는 지금 ATP를 지금 찾고 있었고 얘가 요구한 거는 나네. 나. 그쵸? 나 찾으면 되네. 다시 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포도당 한 분자가 요렇게 되면서 자, 2개나 나왔죠? 그 다음에 피브루산 한 분자가 4개나 나온대. 그치? 피브루산 한 분자가 4개니까 얘 지금 2개로 분해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8개 나오는 거야. 그럼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10개. 세민아 이해되니? 미안해요. 나 ATP 찾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나 찾는 거였어. 쏘리 합니다잉. 그래서 여기는 모두 8개가 아니라 10개. 그리고 25번 했고 26번 가에 들어간 ATP를 생성하기 위해 효모는 주위 환경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한다. 만약 무산소 환경에서의 효모가 유산소 환경일 때와 동일한 양의 ATP를 같은 속도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 지금 던진 게 뭐예요? 무산소 환경에서 효모가 유산소 환경일 때와 동일한 양의 ATP를 같은 속도로 한다. 그러면 포도당 소모량은 이건 쉽죠? 여기는 지금 내호흡 해가지고 38개를 얻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발효나 부패는 무기호흡이래. 이거는 이제 산소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때는 2개를 만들었다네. 19배네요. 그러니까 약 19배 늘어날 것이다. 그치? 답은 2번. 질문 없습니까? 주원아 이해되니? 어디서부터 놓쳤어? 응? 처음부터? 뭐 이제 차차 연습을 통해서 잡으면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속도를 좀 늦추니까. 자, 28에서 30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지문보다는 이 지문이 훨씬 쉬울 거야. 그지? 혜연이도 이해 안 되니? 목요일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보강 좀 합시다. 네. 목요일에 시간이 되면 보강 좀 하고. 28에서 30번 문제를 먼저 보면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설명, 포인트 딱 나와 있죠? 특징 잡아란 얘기고 30번 이건 비교하는 거네. 그거하고 위에 거하고 비교해주면 되고. 자, 추론 내용입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고 권계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권계하기 위해 제사를 중요시했다. 조선시대 자화상을 비롯한 대다수의 초상화는 이러한 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높은 덕행과 권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렸다는 얘기. 조선시대 대부분의 초상화는 별도의 배경이나 현실 공간에 대한 묘사 없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다소 곳이 화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그림 옆에 있죠? 이는 대상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얼굴이 정면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진 7분면이나 8분면을 취하게 하고 시선을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보이는 이러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화법적 인물에 대한 공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안정감과 공경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화폭에 자리 잡은 것이 한 사람의 주의 집중, 그래서 경건한 태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또한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노출하지 않거나 예의 바른 공수 자세를 취하게 한 것도 숭앙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 공수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죠. 그거를 공수. 그래서 여기는 초상화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러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효과. 자, 조선시대 초상화가는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나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 예를 들면 임금의 초상인 어지는 용포를 입은 군주의 외모를 통해 위풍당당한 모습을 표현했고, 공신상의 경우도 관복을 입은 외모를 통해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대부상의 경우 야복으로 욕심없는 은일의 태도를 표현하거나 관복으로 유학자의 풍채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 그래서 어지, 용포, 위풍당당, 그죠? 공신상의 경우는 관복,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야복의 경우에는 은일의 태도, 욕심은 은일의 태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그렇죠? 유학자의 풍채. 그래서 임금이 입는 옷, 그 다음에 관복, 그 다음에 야복이 주는 특징이 있네요. 자, 조선시대 초상화는 얼굴이나 의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물의 실체감을 더 강조하는 화법으로 변모해 갔다. 특히 앞면이나 옷주름의 음영 묘사는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후기로 갈수록 앞면이나 옷주름 선 주변에 형성된 음영을 나타내어 입체적인 느낌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면적인 묘사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도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노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 바람직한 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이처럼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했다. 즉, 조선시대 초상화가는 초상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과의 내외적인 닮음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상화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커다란 크기로 사당이나 서원에 걸렸고 우리 조상들은 초상화 속 인물을 단순한 그림 속 인물이 아닌 조상과 성현 그 자체로 인식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시대 초상화는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제사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인물의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했다. 시선 어디라고요? 시선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 처리 맞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절제된 군자의 자세를 드러낸다. 그렇고 조선시대 초상화의 커다란 크기는 초상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다. 끝부분에 있고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기 위해 평면적 묘사기법 유지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강세왕 70세 자화상은 조선 후기작으로 8분면에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의복은 야복을 입은 전신 부자상.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퓨전이 된 거죠. 모자는 관복, 뭐죠? 옷은 야복. 자, 인물의 손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봐 얼굴을 부각하려 한 것이겠고, 요 내용은 어디? 요쪽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네,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두 번째, 야복을 입은 것으로 봐 인물이 위풍당당함. 이게 틀렸죠? 위풍당당은 아까 우리 어진, 용포, 위풍당당이요. 야복은 뭐예요? 욕심 없는 은일의 태도를 표현한다. 그치? 2번이 틀렸다. 30번 기업과 보기 니은의 초상화 그리기를 비교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초상화와 고흐. 자, 고흐의 초상화는 인물의 내적 세계인 정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아닌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고 보색의 병치를 활용해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까지 초상화에 표출되기도 했다. 기업과 달리 니은은 인물이 지닌 미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에 주목하였다. 기업과 달리 니은은 이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죠. 그쵸? 거꾸로 되어 있고, 기업과 달리 니은은 인물의 모습을 사진처럼 똑같지 아니요. 여기 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니은과 달리 기업은 인물의 내적 세계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외적 유사성을 추구.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가의 주관적 감정 배제 아니요. 여기는 주관적 감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 위쪽은 조선시대 초상화는 선을 강화하는 왜곡은 아니죠. 가장 타당한 거는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문학 파트 31에서 33번 가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AB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하나씩의 별하고 신경님의 강구렁 달 되어 있네요. 시를 볼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제목 하나씩의 별, 이게 시적 대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에 검은 물들은 단단히 잠겨졌다.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자, 1인칭, 그렇죠?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고,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은 밤이란 얘기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물 열차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누워 있네. 어디 가려고 그러나?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되면은 의미강조, 주제, 운율 형성, 의미강조.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덩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자, 여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왜 지붕 위에 있는지.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대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의 기쁜 일마나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네. 자, 뭐 굉장히 좀 서러운 상황, 뭐 힘들게 지냈던 상황이 있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나라의 기쁜 일이 많아 울지 못하는 함경도 사네.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에 우리 제각기 들어놓은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 그럼 이때 하나씩의 별은 뭘 의미할까요?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 또는 소망, 뭐 그리움, 추억 등등등 되겠다. 그쵸?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로 돌아가거나 그치?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 자, 두 번째 작품 신경님의 갈구렁달. 지금쯤 물거리 한 쯤 해놓고 냇가에 앉아 저녁로를 바라볼 시간. 시간적 배경은 저녁.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벌판에 버려진 사람들에겐 옛날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억거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쯤 아이들 신장로에 몰려 갈겜질 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 자, 가택집에 북한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 사투리 나오고, 문학작품에서 사투리가 나오면은 현장감, 생생함.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청각적 이미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 치다. 지친 다리 끄는 오르막에서 바라보며 너덜대는 지붕 위에 갈구렁 달이 걸렸구나. 시들고 찌든 우리들의 얼굴이 걸렸구나. 자, 삶의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갈고리달의 북한어, 초승달이나 금음달,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사위어진 그런 모습을, 어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달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의 공통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없어요. 우리가 방금 나를 잃었지만 어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예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하강? 아니죠. 지금 가시에는 하나씩의 별. 이거는 위에 있어요. 위에. 그치? 수직적 이미지입니다. 아니고. 공간의 대비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없었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호 강조. 자, 한번 나를 한번 볼까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있는지. 뭐뭐뭘 시간, 뭐뭐뭘 시간. 그쵸? 그 다음에 가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사람들과 있었죠? 가장 타당한 거는 4번이 될 테고. 32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하나씩의 별, 그리고 B는 갈구렁 달. 하나씩의 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갈구렁 달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한 대상이 되겠죠. A는 우리의 희망을 상징하고 B는 우리의 생명력을 일깨운다? 글쎄. A는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고 B는 우리 자기연민 환기에. 이게 가장 타당하네. 그치? 연민한 것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연민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우린 좀 이래. 뭐 이런 것들. 3번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니고. 4번 A, B는 모두 우리에게 과거 회상이 매기치 아니고요. 5번 A와 B는 모두 세상에는 우리가 인식을 전한다. 아니죠? 가장 타당한 거는 2번이 되겠고요.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과 신경님의 갈구렁 달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하나씩의 별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과 고초를 겪은 유이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갈구렁 달은 시골과 도시 어느 곳에도 기속되지 못한 뿌리 뽑힌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전자에서의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 해방 전국의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고, 후자에서의 고향은 산업화로 피폐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통해서 보면 해방 전국의 황폐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아까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 고향을 못 가고? 그쵸? 예, 여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 가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박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의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와 나의 벌판에 버려지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 연결됩니다. 가의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들과 동질감, 그렇고 가의 푸르던 바다와 거리거리 서로이 내다보는 골짝골짝은 해방 전국의 황폐화된 현실, 푸른 바다와 거리거리 이미지가 안 맞죠?
4번 확인. 나의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는 화자가 고향과 도시 그 어느 곳에서도 기속되지 못해서 드러난다. 그렇고 나의 저녁노를 바라볼 시간이나 감갯질 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은 화자에게 고향이 여전히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임을 드러낸다. 볼까요? 그러네요. 그치? 이건 지금 저녁노를 바라볼 시간, 고추잠 잡을 시간, 이거는 고향에서 있던 추억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 맞는 거는 3번. 바로 이 부분. 푸르른 바다와 거리가 해방종구의 황폐화된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없니? 자, 박인노의 사제곡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보의 농암가 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인의 상족헌기 있습니다. 가나다 공통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36번은 먼저 풀면 되겠네요. 가를 감상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사제곡은 박인노가 이덕형을 화제로 하여 그가 향촌이 사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작품한 것이다. 박인노의 시가에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온 사족이 응거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 그러니까 고향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을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7번 다 구조 문제가 있네요. 보자. 박인노의 사제곡. 거수에 이렇거든 거산이나 우연하라. 그러니까 물에 살고는 있는 게 이러한데 산에 산다고 우연할까? 설이 나와 있고요. 산방에 추만커는 유희를 둘 데 없어. 산방. 자기가 이 사람 이제 산속에 살고 있으니까 방. 산방에 추만. 가을이 가득하거든. 유회, 그러니까 즐거움, 그윽한 회포를 둘 데가 없어. 운길산 돌길에 막대 짚고 쉬면서 올라. 이미 소요하며 원학을 이미 소요. 저기 마음대로 흥얼흥얼 걸어당기다가 원학, 먼 거리에 있는 학을 친구를 삼아. 교성을 비기며, 교성, 소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있는 소나무, 교성을 비기며 사후로 돌아보니 천공이 공경하여 맨밑을 꾸미는가, 산빛을 꾸미는가. 천공, 하늘의 어떤 그 솜씨란 얘기가 되겠죠? 공교하게 산빛을 꾸미는가. 자, 계절적 배경은 가을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 맑은 내는 편편, 조각조각 떠 있구나. 노프랑 낮이라 봉봉곡곡, 봉우리마다 계곡마다 몇몇 곳곳에 펼쳐졌거든. 서리친 신남기, 봄꽃도 깐 붉었으니, 서리친 나무에 봄꽃보다 붉었으니,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단풍 든 거죠. 금수 병풍을 첩첩히 불려는 듯.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니까 36번 문제가 있었네요. 먼저 1번 봅시다. A는 화자가 사제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 부분. 자, 교성을 사후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 교성 사방 없는디? 이게 지금 여기는 자연을 즐기려고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이다. 글쎄, 먼저 보류로 해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금수병풍을 촘촘히 둘러는 듯 천태망상 참남하여 보이는구나. 힘센 사람이 다툴 것이면 내 분수에 올까마는 금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즐긴다. 자연 상태에 올라와서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힘센게 다툴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즐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자가 사제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맞고요. 다시 하물며 남산 내리 끝에 오곡을 갖고 심어 먹고 못 남아도 끝이나 아니하며 내 집에 내 밥이 그 맛이 어떠하냐. 채산 조수하니 나물 캐고 낚시하니 수륙품도 잠깐 갖췄다. 수륙품, 그러니까 물고기도 잠깐 갖췄구나. 안분지족, 안빈닭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화자가 사제에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감지봉양을 족다서 할까마는 감지봉양 만나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한다. 이것을 만족하다 할까마는 오조함정을 베꿔야 말겠다. 까마귀야 먹은 마음 곧 부모님께 효다하는 마음. 그쵸? 4번 사제에서 부모를 봉양할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망극한 성은 임금의 은혜를 어느 때 잊을 것인가. 견마미성 개와 말의 노력은 백수에야 더욱 깊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아주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시시 때때는 머리 들어 북신 북극성을 바라보니 남모른 눈물이 두 눈썹이 다 진다. 여기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화자가 사제에서도 충을 실천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 그쵸? 그럼 아니면 뭐가 돼? 1번이 되겠네. 그치? 유자적 자세라기보다는 지금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A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보의 농암가 농바위 노래. 농바위에 올라보니 노안 늙은 눈이 유명 오히려 밝아진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고향 풍경이 눈에 딱 익은 거야. 인사, 사람 일이 변한들 산천이 땅 가실까 변하겠느냐. 여기 대꾸가 되어 있고요. 설이 있고요. 암전, 바위 앞에 모수모고 그 물과 그 언덕이 어제 본 듯 하구나. 그쵸? 고향을 떠나서 관직 생활 하다가 다시 고향에 컴백해서 고향 풍경을 보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상죽헌기, 고전수필. 그러다가 금년 가을에 상인이 산에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붙들어 뒀는데 그때 상인이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초당을 상죽이라고 이름하고는 육우 김비판에게 청하여 큰 글자를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 앞으로 상죽에 대한 시가를 천신들 사이에서 구하려고 하니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자기가 머무는 상죽,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글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대가 기문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써줬네. 상죽헌기. 내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긴 하였지만 나를 초목에 비유한다면 저력이나 표리를 따름이니까 나는 미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 상인의 초당에 기문을 쓸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상인이 일단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들은 것을 가지고 고해주지,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서리와,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가를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맞는 기문을 쓰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동기를,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가죠.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면 급격하게 변해서 가지가 꺾여 부러지고 낙엽져 떨어져서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지고 만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식물 모두가 이러한데도 오직 대나무만은 가지도 여전하고 잎도 여전한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운치 있는 사람들과 절개 있는 선비들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사랑하였으며 심지어는 차군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거 군자란 얘기입니다. 영탄.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건대 눈으로 색을 취하고 코로 냄새를 취하고 귀로 소리를 취하고 입으로 맛을 취하고 팔과 다리로 편안함을 취하는 과정에서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가 드물기만 하다. 자, 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상인은 불자이다. 따라서 소위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일념이 동요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초당을 상죽이라고 명명하였고 보면 이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일 뿐만이 아니요 대개는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한테 부탁한 사람, 그 상인, 그치? 그 사람이 대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을 해준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기문이 나오잖아? 이걸 현판에 써. 그래서 거기다 붙여놔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큰 글씨 있지, 그치? 큰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보면은 작게 막 글씨를 쓴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게 다 이런 종류의 글들이에요. 3, 4번. 가나다의 공통점. 색채 대비 있어요?
없어요.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에 서리적인 표현이 있고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있었고, 여기에 서리적인 표현이 여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리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내가 있다고 얘기했나? 여기 있네요. 망극한 선언을 어느 각이 잊을 것인가? 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서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나머지들 대상의 감정이입 없었고 자연과 인간 대비 아니었고 의성과 의태 없고요. 예. 2번 서리적 표현.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갔구나. 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이 드러나 있다. 자족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연 경치 취하면서 유자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 나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개선 아니죠? 이건 고향에 돌아온 거고, 가와 달리 나에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이 드러나 있다. 가도 있어요. 나와 달리 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없습니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 아니죠? 답은 1번. 36 했고, 37.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상인의 만나. 그때 상인은 뭐 고승, 승려들. 서리와 이슬, 식물, 대나무. 색, 냄새, 소리, 맛, 편안함, 사람, 상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글을 쓰게 된 이유, 계기, 동기를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대나무를 엮어서 써줬죠. 그 상죽이라고 하는 그 집 이름을 빌려서 내용을 썼습니다. 1번. 나는 가에서 나를 대하는 상인의 태도를 생각해 상인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 부분이네요. 일단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들은 것을 가지고 고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나는 나의 대나무가 서리와 이슬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 인식. 그렇고 나는 다의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의지? 나는 나의 대나무가 다의 상인의 모습 보여주는 건 맞고요. 나는 나의 서리가 식물을 해치는 것보다 다의 사람이 편안함을 취하면서 양심을 해치게 되는 걸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자, 요것만 더 확인을 해봅시다. 서리가 식물을 해치는 것보다 다의 사람이 편안함을 취하면서 양심을 해치는 것이 더 심각하다. 요 내용은 있고요. 서리와 이슬을 만나면 급격하게 변한다. 그쵸? 즉 서리와 이슬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직 대나무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난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가 드물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대비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5번에 보면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까 뭐였더라? 3번.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전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대나무를 통해서 얻은 바, 깨달은 바를 기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질문. 가야 되니? 가야 되는 친구들은 뭐 가도 됩니다. 38에서 40번 소설.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윗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박스 문제, 세 문제가 있네요. 자, 소설 문제는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갈등 관계, 그 다음 하나 뭐였더라? 인물 심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친으로부터 꽤 기틀이 잡힌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못해 사업가가 되었다 뿐 새로 사업에 손을 대는 젊은이다운 의욕도 야망도 없었다. 나는, 자, 1인칭이다. 그쵸?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제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안녕. 안녕. 자, 자수성가한 부친은 진작부터 나에게 돈을 벌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려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당에서는 전전긍긍했었다. 사업은 날로 부진해 갔다. 그러니까 사업이 날로 안 되겠지, 그쵸? 남 이렇게 부려먹어야 되는데. 직물계도 차차 틀이 잡혀 큰 자본이 투입되어 대기업화하고 더군다나 화학섬유의 대량 생산으로 면직물계는 사양길을 걸을 때라 나는 쇠망의 흐름을 저항은커녕 얼씨구하며 탔던 것이다. 이 사람 왠지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드디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공장을 정리했다. 부친이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날리고 나는 자책보다는 우선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켜가며 사람 부리는 그 지경 일로부터 놓였다는 해방감이 없었다. 그럼 이 사람 성격이 드러나죠, 그치? 이 사람 성격은 좀 뭐랄까 양심적으로 해야 되나? 사람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친으로부터 놓였다는 해방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공장을 정리한 얼마가 된 돈으로 부친의 망령이라도 감히 간섭할 수 없을 것 같은 될 수 있는 대로 생전에 부친과 생소한 사업에 이것저것 손을 대보았으나 번번이 실패. 전축 조립공장, 석유난로 공장, 다시 또 규모를 좁혀 노트공장, 단추공장, 형광등 기구공장 이렇게 잡다하게 업종을 바꿔가며 영락없이 적지 않은 손해만 보고 물러났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 주인공의 성격은 좀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 유형인 것 같아요. 자, 물러났다기보다는 마치 차멀미에 못 견딘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는 돌발사고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의와 고독 속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무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의.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세리와의 간교한 쇼부. 이 세리는 이제 세무사. 그죠? 쇼부는 알고 있죠? 뭐 쇼부 친다는 말 쓰지? 관료의 아첨, 수지 맞는 일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촉수, 동업자 간의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심한 멀미, 신선한 외기로 떼어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사회의 이러한 부조리한 면을 보고서는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중략 줄거리. 나는 집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로 이사. 그 집이 있는 벼랑 밑에 3층 집에 살고 있는 김복록은 그 집에 이사온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수년간 받아 챙긴다. 김복록은 새로 이사온 날을 호출해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또 요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갈등 관계는. 그쵸?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느글느글하고 멀미가 되는데 이 김복록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 멀미가 심해지겠지. 뭐 토하지 않을까? 뭐 누구 맘대로 안 사? 그럼 내 땅을 내놔야지. 남의 땅을 공짜로 먹을 배짱이야? 날도둑놈 같으니라고. 말씀 삼가십시오. 누가 대개 땅을 먹는댔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마 축대를 조금 내쌓았다 이 말인가 본데 축대가 저렇게 기니까 10평이라 길게 10평일 테니 한 뼘쯤 되겠군요. 뭐라고? 누구 맘대로 한 뼘이라고? 그냥 우리 맘대로 안 되죠. 가져가시더라도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고 가져가셔야죠. 뭐 측량? 당신이 측량하겠다고? 측량은 돈 안 드는 줄 알고 왜 제가 합니까? 땅이 필요한 건 당신인데 100만 원이 생기는 것도 당신이고 뭐 내가 언제 뭐 필요하댔어? 왜? 원 이런 어른 봤나? 아이들이 안 보인다. 아주 안 보인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면서 김복록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벼랑간 아물아물 하던 게 명료해진다. 바로 그다. 순간적으로 나는 김복록을 오랜 세월 내가 하려는 일지에 숨어서 나에게 그 고약한 멀미를 일으키게 한 징그러운 괴물의 정체로서 파악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계속 사업하면서 멀미하고 아버지의 말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실체를 누굴 통해서? 김복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런 모습이었구나.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 탐욕이니 비열이니 파렴치니 하는 추상명사가 뼈와 살을 갖추면 바로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나는 진저를 쳤다. 우리는 봤죠? 최순실. 우리는 봤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리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오래오래 길이 남을 거예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300년이 지나든. 대단하다. 역사책에 이름 남기다니. 나는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엔 골몰할 수 있었다.
나는 멀미로써 나를 속박하던 괴물의 정체를 알아낸 것에 신선한 기쁨을 느꼈다. 또 그 괴물의 본질이 알고 보니 보잘것없이 허약하다는 게 내게 용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아직 다시는 멀미를 않겠다는 자신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방법보다는 그와 맞서 그 본질을 알아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했다. 자, 이 사람 변했다. 그죠?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피하고만 싶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네. 그쵸? 알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거든. 뭐랄까, 실물이.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나마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견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장난감 만드는 일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멀미를 안 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로워지는, 이거 왠지 이중피동 같은데? 자유롭다. 아워지다. 아니군요. 미안. 드디어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모형이 완성돼 칠을 하려고 컴프레서를 돌렸다. 낡은 가내고음용 컴프레서는 몹시 털털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끄지 못해? 내가 이 동네 다 샀어? 안 끄면 고발소에 찌를 테야. 김봉론의 북창이 열리더니 그 추한 얼굴을 길게 내밀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나는 다시 느글느글 멀미를 하진 않았지만 기계에서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서는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김봉룡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예절이었다. 아이고, 내 예상이 틀렸네요. 토할 줄 알았는데 안 토하네. 그쵸? 오히려 그것을 극복합니다. 3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없어요.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서술할 주제의식. 이게 되겠네. 그죠? 나머지 확인. 담담한 태도로 서술할 사건은 중립적 관점 아닙니다. 액자 구조 아니고요. 동시에 벌인 사건 아닙니다. 답은 2번. 이해되니? 문학은 좀 쉬워? 비문학이 어려워요? 뭐 달려야지 뭐. 뭐야. 자, 구조 있어요. 면직물 공장 받았을 때 어느 순간 그날 A에서 나는 면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A에서 나는 다른 사업보다 부친 일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아니죠? 나머지 확인. B에서 나는 사업 과정에서 겪는 부정한 일에 멀미 느꼈습니다. C에서 나는 김봉룡에게서 그동안 느낀 멀미 실체를 보았습니다. C에서 나는 예전에 골몰했던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골몰했던 일을 뭐였나요? 요것만 확인해 봅시다. 예전에 골몰했던 일, 여기 있네요.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 골몰할 수 있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었나요? 2번. 부친이 일군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40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소설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70년대를 배경으로 물질 만능주의 풍조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속물적 세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인물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는 것에서 급속한 산업화,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에서 물질만능주의 풍조. 야, 이건 뭐 70년대도 이렇게 했네. 그죠? 지금도 뭐 골몽상권이다 뭐다 막 다 뺏어먹고 있잖아. 자, 김봉룡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발부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속물적 세태에 괴로워하고, 이거 뭔가 좀 안 맞아. 4번 나가 김봉룡을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등으로 파악한 데에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에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닌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41에서 43번 질문 있어요? 없니? 김원전 누군지 모르겠다. 서술상 특징 A, B 중심으로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박스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고전소설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다만 시간하고 장소가 급변하니까 그것만 잘 끊어가면 돼. 그것만 잘 끊어가 주시면 되고, 앞부분 줄거리. 천상에서 죄를 얻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김원우.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적각 모티프. 인간계로 내려왔습니다. 좌송상 김규와 유시 부인 사이에 수박 모양으로 태어난다. 기이한 탄생. 세월을 지나 허물을 벗은 김원. 허물 벗어? 야, 이거 변신 모티프 다 있네 이거.
악익이 납치된 공주를 구하러 지하국을 내라고 공주를 보낸다. 지하국 써라. 지하국 모티프.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분위기. 동천을 다 불태우고 공주와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등우리에 나아가 가로되 세분공주는 등우리에 오르소서 황상의 기다리심이 일각이 삼추가 싸우니 모름지기 수이 빨리 오르시고 등우리를 내려보내시면 모든 여자들을 내보내고 신은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 공주가 가로되 원수가 큰 공을 세워 잔명을 보존하였으니 이때 원수는 누구? 김원. 잔명은 남은 목숨. 먼저 올라가시면 우리는 뒤쫓아 올라가겠습니다. 원수가 머리를 숙이고 사양하기를 신은 신자라 신하라 공이 무엇이길래 어찌 감히 먼저 올라가리까? 낭낭은 바삐 오르소서. 아가씨는 뜻이야 낭낭. 공주가 말하기를 먼저 오르소서 한 뜻은 뒷근심이 있을까 하며 싸우니 그러하면 장군과 함께 가십시다. 원수가 크게 놀라고 듣지 않으니 할 일 없이 모든 여자를 분배하고 방울을 일시에 흔드니 지혈을 지키는 군사가 이거 구멍이에요. 지하 구멍. 방울 소리를 듣고 일시에 줄을 당겨 지혈 밖으로 올렸다. 공주는 막차에 마지막에 안돈하게 하고 다시 둥우리를 내리우는데 부장 강문추가 마음이 생각하되 항상 이런 새끼들이 있죠. 나쁜 마음 먹는 것들 그렇지. 지 공을 가로차리려고 통수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원이 지혈에 들어가 큰 공을 이루고 공주를 모셔내었으니 경사에 돌아가면 경사는 이제 서울 1등 공시에 될 것이오. 나는 아를 공이 없으니 차라리 원을 지혈에서 나오지 못하게 죽게 하고 저의 공을 빼앗음만 갖지 못하다 하고 신복 군사를 불러 여차여차하라 약속을 한 후 둥우리를 내리다가 군사가 그 줄을 놓아 버렸다. 강문추가 놀라는 체하며 공주께 아뢰기를 큰 별이 났나이다. 지혈의 둥우리를 조심하여 내려옵더니 그 속에서 찬바람이 일어나며 사슬을 잡아당기니 군사가 견디지 못하여 놓아버렸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제 구라치고요. 공주와 모든 여자들이 모두 놀라며 간담이 떨어져 통곡하다가 막내 공주가 첫 공주께 고하기를 이리 여차하니 빨리 서울에 올라가 황상께 이 연유를 고하여 다시 둥우리를 준비하여 김원수를 구하여 내며 오를까 합니다. 두 공주가 대답하기를 김원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 줄 어찌할리요. 눈물을 흘리며 금덩에 올라 모든 여자를 거느리고 황성으로 행하니 금덩은 이제 그 마차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덩이라고 그래. 이 꽤 화려하게 만든 마차야. 강문추가 군사에게 분부하여 흙과 돌을 운반하여 지효를 메웠다. 이때 원수가 새 공주를 먼저 보내고 다시 등우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등우리가 떨어지며 흙과 돌이 무수히 떨어졌다. 죽냐?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얘가 이제 공을 세웠어요. 여자를 다 구하고 공주 누구 했는데 나쁜 새끼 통수 맞았습니다. 차설 공주 일행이 여러 날 만에 황성에 도달하니 성내 백성과 딸을 잃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이더니 성종이 분부나야 성중 성안 성안이 너무 이렇게 본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반김에 우는 소리가 많았다. 새 공주가 바로 대궐에 들어가매 상과 황후가 공주의 손을 잡고 반김에 울으시니 황제의 눈물 두 줄기가 흐르며 육궁 비빈과 삼천 궁녀들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도리어 상을 당한 죽 같았다. 상과 황후가 마음을 진정하고 공주에게 지난 고생을 물으시니 공주가 눈물을 거두고 당초 아기에게 잡혀갈 때 산에서 소년을 만났던 일이며 지혈에 들어가 시녀를 부림당했던 일이며 시냇가에서 피 묻은 수건을 빨다가 김원수를 만났던 일과 김원이 흥깁선 붙이던 일이며 등우리를 타고 올라온 후 군사가 사슬을 놓아 김원이 나오지 못한 연유를 다 아뢰었다. 이게 다 지금 요약적 제시가 되는 거죠. 상이 크게 놀라 탄식하며 즉시 강문추와 정량을 불러 빨리 지혈에 나가 김원을 구해내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죄를 받자와 지혈에 나아가 보니 지혈이 벌써 매였고 김원의 종족을 알 길이 없었다. 도로 돌아와 이 사연을 아뢰니 상이 더욱 놀라며 참혹히 여겨 무무백관을 모아 의논하셨다. 우승상 송방이 아뢰기를 신이 생각하오니 김원의 공을 꺼려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지혈을 메운 것 싶사오니 강문추와 사슬로 쫓던 군사를 군문하시면 진위를 아울까 하나이다. 똑똑하네 송방. 상이 옳게 여겨 친국을 배설하고 이제 친국은 왕이나 황제가 직접 고문하면서 이렇게 문초하는 것을 친국이라고 그래요. 친국을 배설하고 배설은 이제 펼쳐놓는다, 펼친다는 뜻입니다. 강문초와 군사를 엄영으로 물으시니 위험이 뇌성과 같았다. 어찌 감히 속이리요. 이런 것들은 서술자기 편지자전 논평. 매를 한 대 때리기도 전에 군사가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백하니 강문초가 또한 할 일 없이 죄를 자복하였다. 상이 통분하여 거꾸로 하면 분통이죠. 강문초와 군사 등을 다 능지처참하셨다. 뭐가지? 댕공.
그리고 승상 김규를 입시하라 하시어 위로하시기를 경의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 사지에 들어갈 공주를 구하였거늘 짐은 명민하지 못하 명민 똑똑하지 못하여 원수를 보지 못하고 그 종족을 모르니 경을 보기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승상은 간장이 녹는 듯하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로서 자기 심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사와 값싸울 바를 만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었더니 이제 미천한 자식이 황명으로 나란 일에 죽사오니 도리어 영광이옵니다. 성교와 이와 같사오니 황공하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성, 임금, 황제, 교지, 내린다,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상이 재상 위로하고 내전에 들어가 이 사연을 전하시니 황후와 세공주가 강문추를 천만 통환하며 원수를 차탄하였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있었죠? 큰 변이 안 나이다. 거짓말하는 장면.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 경과가 있었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 생각이 있고요.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사건 예고한 글쎄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인물 성격. 자,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외양을 묘사할 인물 성격이 있었나? 외양 묘사가 있나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내적 독백 있네. 누구? 부장 강문초 생각. 그쵸? 외양 묘사가 없네요. 답은 5번. A와 B 중심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는 지혈, 지하. 그 다음에 B는 황성. A에서 원수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에 제한 거절. 그치? 자기는 신하니까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고 A에서 나온 세공주는 함께 잡혔던 여인들을 데리고 황성으로 이동. A에서 원수는 황상이 공주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 B에서 상은 김원의 종족을 알고 황후와 생을 위로 아니요 종족을 몰라요. 그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갔냐? 위로하시기를 원수를 보지 못하 그 종족을 모르니 경을 보기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이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틀렸다.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 3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거. 김원정과 같은 괴물 퇴치담은 주인공이 괴물을 퇴치하고 괴물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하세계로 들어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적인 과업을 성공한 주인공은 동료나 부하의 배반으로 현실세계에 바로 귀환하지 못하나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귀환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는 유교적 이념과 권성징악적 의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때 유교적 이념은 뭐예요? 충. 권성징악은 나쁜 놈은 벌받고 착한 놈은 복받아요. 강문추가 군사를 시켜 지혈을 메운 곳에서 주인공이 부하의 배반으로 위기처함. 상이 강문추를 엄형으로 문추하고 능지처참한 곳에서 권성징악적 의식을 바탕. 원수가 지혈의 마지막까지 남아 여자들을 밖으로 보낸 곳에서 주인공이 툭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 막내 공주가 첫 공주께 서울에 가서 황상께 연유를 말하고자 한 곳에서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귀환했음을 알 수 있군. 틀렸죠? 몰라요. 종족을 모른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송영의 호신술. 자,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소설보다 더 쉽습니다. 장면 분할할 필요도 없고 다 친절하게 되어 있고, 그치? 자, 명심할 거, 시나리오하고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들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44번 기억니은 디귿중 보기 A, B 사례로 알맞은 것께 짝진 것은. 자, 얘는 미리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쵸? 미리 읽고 들어가는 게 좋고. 44번은 45번 연출자의 지시 내용을 적절히 아는 것. 요런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무대 배경 설치하는 거. 보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호신술을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더욱이 요사이는 파업단의 기세가 점점 험악해져서 별별 소문이 다 들려오니까 아주 얼른 배워두질 않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려. 아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지독합니까? 글쎄요. 암만 해도 등 뒤에 딴 것이 있는 모양 같은데요. 등 뒤에 딴 것이 있다. 뒷배경. 그쵸? 더욱이 이번에 기숙사도 개량해주마. 월급도 조금만 내리마. 월급을 내려? 밤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시키마 하고 여간 양보를 한 것이 아닌데요. 허참 공연이 과격들만 해서 걱정입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양보를 했으면 그만 아니에요. 노동자가 무슨 큰 배지인지 여간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려. 어떻든지 이번에는 공장이 망할 한이 있대도 이 이상 양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지당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그것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는데요. 그거야 법이 있는 다음에야 걱정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윤 선생, 오늘은 우리 집 웬 가족이 단 한 가지씩이라도 배울까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안에서 봉변을 할 뻔했어요. 아이고 참 그때 나도 혼이 나는걸요. 그저 그것들이 앙큼하게 박물장습 모양하고 들어와서는 그저 막 지랄을 치는구려. 저 퍽 놀라셨겠습니다. 자, 그까진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우리 시작해 보시지요. 그러시지요. 여보, 우리 같은 늙은이도 되겠소? 글쎄, 아주 쉬운 건 몇 가지는 되시겠지요. 글쎄, 암만 해도 좀 거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시절이 험악해서 이따위 고생을 하는구려. 자, 4번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AB 사례로 알맞은 거. 자, 극에서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관찰자 보도는 무대 위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무대 밖 사건을 무대 위의 한 배우가 관찰하며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배우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보고자 보도는 무대 밖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무대 밖의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무대 위 배우에게 현재 시점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밑줄 치인 것들이 관찰자 보도인지 보고자 보도인지 특징은 뭡니까? 예. 밖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대 위 한 배우 관찰한다. 관찰자, 보고자는 무대 밖에서 벌어진 과거 사건을 무대 밖 배우가 등장하면서 보고한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영감은 서울 안에만 해도 공장을 셋이나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이 파업 중이고 하니까. 자, 이게 지금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게 아니죠? 기억은? 그다음에 보고자 보도 무대 밖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은 참 고약해. 없는 놈일수록 다소곳하고 잘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멀쩡하게 서로 똑같이 논아먹지는 수작만 한담. 죽냐. 창을 활짝 열어놓는다. 아서 꼭 닫아 이놈아. 틈으로만 내다봐. 네. 무엇이 생각난 듯이. 네네네. 이제 알았습니다. 파업단이 쳐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어 이놈아. 네. 그런데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호신술만 쓰시면 발을 구르며 에구 이놈아 듣기 싫어. 자 전화를 한다. 네 영감이쇼. 뭐요? 지금 왼통 야단입니다. 얼른 회사 하나 시켜주쇼. 네 여러 군데 응원까지 청을 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에구 영감 저거 보세요. 경관이 산더미같이 몰려옵니다. 정말? 그럼 살았다. 에구 영감 계집애들 한산애들 한 500명이나 옵니다. 에구 쌈이 났습니다. 자 춘보하는 역할이 지금 뭐예요? 이거죠. 무대 위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무대 밖 사건을 배우가 관찰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은 니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A로 가야 된다.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다시 지문으로 멀리 떠드는 소리, 악쓰고 노래하는 소리. 하인 A 다른 박제라면 들어오며 어느 틈인지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어서 나가 지켜. 하인 A 퇴장 돌 한 개가 날아와서 창을 깨친다. 에이쿠 영감 큰일 났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인 B 급히 들어오며 마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그만 길에서 여공에게 부들렸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고자 보도가 되겠네? 답 4번 되겠네요. 그쵸? 뭐 이놈아 어서 나가 있어. 아이고 영감 대문을 깨트립니다. 깨지는 소리 노랫소리. 그래서 4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45번 윗글을 연극으로 연출하고자 할 때 연출자의 지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춘보와 상용역을 맡은 배우는 대화와 행동에서 상하관계가 드러나게 연기해주세요. 그렇고 음향 담당은 파업단의 집단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음향 효과로 들려주세요. 뭐 싸움 나는 소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유창 깨지는 소리 등등. 3번 조명 담당은 상용, 춘보, 하인 B와의 대화 장면에서는 상용이 중심 인물이므로 상용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글쎄 대화 장면인데 왜? 4번 무대장치 담당은 배우가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연기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가벽을 세우고 창문 만들어주세요. 가능하죠? 춘보 같은 경우. 5번 소통 담당은 상용이 무대 밖 인물과 통화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전화기 소통 맞죠? 여기 전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 그치?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상용만 비추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이요. 아마 너무 후다다닥 빼다 보니까 채연이가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고